오늘부터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한번 당분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당분간 좀 할 게 좀 많고, 뭐 간단하게 뭐 하루 한 번에 한 뭐 20-30분 만에 끝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할 거예요. 우선 저 기사 2020년 11월 달 얼마 전에 나온 기사 보세요. 어느새 유방암이 2등이었는데 2016년부터 1위로 올라섰네. 그리고 2위가 이제 갑상선암으로 내려가고 이제 3위가 대장암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연령대를 보니까 40대가 제일 많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40대. 그리고 그 다음에 50대, 60, 70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많다고 이제 그런 통계가 계속 그동안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젊은 유방암 환자가 지금 많은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누군지 알죠? 네, 이번에 미국 대통령 당선자 여기 그 기사가 그렇더라고요. 두 컷 만화. 이분이 굉장히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이제 겪은 상황,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고로 자녀도 잃고 무슨 뭐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 겪었을 때 이분의 아버지께서 만화 딱 두 컷 이걸 보고 자기가 기운을 얻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한 거는 이제 우리 처음에 암을 진단 받으면 아마 여러분들 심정이 다 이럴 거라 생각을 해요. 왜 하필 나냐? 이런 불행을 딱 겪었을 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만화에서는 여기 이제 아마 신이 그렇게 대답했나 봐요. 이걸 왜 넌 안 되지? 뭐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뭐 그 치료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저렇게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원망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보고서 자기가 이제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거라서 이거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때 예전에 내가 했던 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사실 유방암 진단이 그렇게 좀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뭐 유방암이 또 진단 받았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유방암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뭔가 이렇게 뭐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유방암이 이런 단계를 다 거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유방암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죠. 다른 암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거 뭐 디스플라지아가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형성이라고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쉽게 말해서 세포 모양이 좀 이상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이게 암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가 들어가죠. 그죠?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한 검사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암까지 진단되는데 상당한 시간, 여기 보면은 뭐 14년에서 18년, 여기서 6년에서 10년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엔 유방암은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나 봐요, 지금. 그래서 평균 8.8년에서 뭐 33년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성의 40% 정도, 거의 절반 가까이인데 40% 정도가 진단할 수 없는 작은 유방암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검에서 밝혀졌다. 이게 이제 그건데, 이게 지금 이제 오토프시라는 게 부검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이제 사망한 거를 이제 그 부검을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 돼 있죠. 유방암인데, 여기 마이크로스코피 리전하고, 그 다음에 클리니컬리 다이어그노즈 돼가지고, 이게 보면 임상적으로 실제로 진단된 건 2%밖에 안 돼. 이게 유방암이야. 딱 이제 한 건 2%밖에 안 되는데, 진단되지 않은 거는 거의 40%에 육박을 한다. 그만큼 진단만 안 됐을 뿐이지, 유방암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 소견이 저렇게 이제 그 진단 안 되는 것들. 이제 그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은 뭐냐. 연구 많이 했죠, 사람들이. 도대체 유방암 왜 생기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 단 한 가지 원인이었던 음식을 뭐 밝혀내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실패를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없고,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유방암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자, 이게 뭐죠? 에스트라디올. 이게 뭘까요? 에스트라디올이? S? 여기 보면, 자, 볼게요. 이게 뭐죠? 이건 알죠? 에스트로겐 하면 아는데, 에스트라디올 하니까 좀 모르겠죠? 에스트로겐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E1, E2, E3 해가지고, 이름이 다 달라요, 보면. 에스트론,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리올.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 합쳐가지고 그냥 에스트로겐 해가지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화학적인 그런 이제 과정 거쳐가지고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변환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E1 같은 경우, 에스트론 같은 경우에는 한 10%, 여기 에스트라디올이 10%고 에스트라디올이 한 80%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에스트로겐 해가지고 에스트로겐이 무조건 유방암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간단하게 제가 이거 보여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에스트론 같은 경우는 E1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클로덴 브레스트 스티뮬레이팅 이펙트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E2 에스트라디올 여기서 에스트라디올이었죠. 이건 이제 E2여니까 이건 E2 어쨌든 에스트로겐 저것도 이거는 스트롱기스트 가장 강력한 거 에스트로겐 형태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에스트리올 E3라고 한 게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오히려 브레스트 프로텍티브 이펙트라고 되어 있네. 오히려 유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에스트로겐이라 가지고 저게 그게 다 유방암의 원인이 되고 다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비율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비율. 근데 이제 제 이 표를 보여준 이유는 어쨌든 이건 에스트라디올 E2죠. 분명히 이 농도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리스크는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어쨌든 에스트로겐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과연 저게 근데 뭐 단독의 원인이냐 아니냐 따져봤을 때 이제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여기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유방암의 원인 중에서 어쨌든 에스트로겐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죠? 메노포즈가 뭐죠? 메노포즈. 폐경. 포즈가 이제 멈추는 거니까 폐경된 상태에서는 보세요. 비율이 어떻게 변해요? 이 완이 80%는 많이 변하네. 여기 원래는 이완이 10%였는데 80%로 변해. 그래서 폐경 이후에 실제적으로 서양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폐경 이후에 나이 든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유방암이 많이 걸리는 걸로 통계적으로 사실 그동안 나와 있었어요. 이제 이런 걸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은 그냥 알고는 계세요. 그리고 어쨌든 호르몬 임밸런스에 의해서 자 보세요 아까 too much E1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뭐랬어요 E1이 breast stimulating effect 그러니까 자극을 하는 거야 자꾸 이제 유방암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E1은 too much가 되고 E3가 어떻게 된대? too little이네. 오히려 아까 말한 E3 같은 경우에는 좀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는데 저건 줄어들고 E1의 비율이 좀 우파가네. 나이가 들면서 폐경된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다 지금 여성분들 계시지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 여성 호르몬 그냥 에스트로겐 해가지고 이제 단순히 그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 그럼 이게 이제 이분이 만들어내는 공식인데 코에피션트가 비율이야. 이거 보시면 E3가 이제 그 분자로 들어가고 E1, E2가 들어갔어. 아까 E3가 뭐라 그랬죠?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는 거랬지. E3가. 그러면 저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지금 높으면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유방암 브레스트 캔서에 대한 리스크는 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공식도 있다는 거. E3가 올라가고 E1, E2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저런 것도 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에스트로겐을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이제 뭐 머리 아파지니까 그냥 그 상식적인 선에서만 얘기할 건데 일단 에스트로겐은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거 알아요?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에스트로겐이. 이게 유명한 이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거 패스웨이인데 우리가 여기 스테로이드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 여기서도 만들어지는 거야.
다 이게 콜레스테롤에서 다 만들어져서 이런 식으로 쭉 와요. 어? 이런 패스웨이로 쭉 와서 결국에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 저거잖아. 결국엔 다 이 호르몬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봐가지고 지금 여기서 에스트라디올 E2가 됐다가 여기서 에스트론이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다시 이런 효소에 의해서 에스트리올까지 E3까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여기가 세 개를 다 묶어가지고 이게 다 에스트로겐이지. 이쪽으로 패스웨이가 이쪽으로 오면 코티졸, 스테로이드 그리고 코티코이드 결국에는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가 이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 몸에서 저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좀 중요한 패스웨이고, 그 다음에 리프로덕티브 라이프 타입. 아직 폐경이 안 되신 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냐면 오바리, 난소에서 주로 만들어진다. 이건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걸요? 그래서 이제 폐경되기 전에 저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 나의 난소 제거 하시는 분도 있고,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폐경 이후에는 어디서 주로 한다? 난소가 아니라 팻이 뭐야? 지방. 그리고 아드레날은 뭐야? 부신. 여기서 주로 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리에서는 오히려 생성이 감소하게 되고, 난소의 생성이 감소하게 되고, 페리페리 주로 이제 그런 이제 오바리 비슷한 이제 말초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 생성의 40%, 45%를 어디에서? 아드레날, 부신에서 담당한다나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유방암 항호르몬제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지죠. 처음에 타목시펜이라는 게 있고 페마라 두 개가 왜 다른지 저걸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타목시펜하고 페마라하고 나중에 한번 그거 한번 저기 해가지고 한번 알아봐. 그래서 타목시펜을 처방하는 경우, 페마라를 처방하는 경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또 하면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잠시 한번 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트로겐과 사실 연관되어 있는 게 지금 호르몬과 관련된 거, 지금 유방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뭐죠? 엔도메트리얼 캔서는 자궁 내막암이죠. 자궁 내막암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에스트로겐과 이제 연관되어 있는데 두 가지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 보면 dose, response. 그러니까 이제 용량이죠, 용량과 관련된 그 반응 그런 관계가 있고, 유방암의 경우에는 저는 용량보다는 노출된 time related effect. 너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노출됐다. 그럼 이제 좀 위험도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배우지 않았나? 산부인과 리스크 팩터, 무슨 암 리스크 팩터 했을 때 유방암의 리스크 팩터 중에 뭐가 있어? 응? 이른 초경, 늦은 폐경, 그런 거 안 해봐봤어? 시험에다 나오잖아, 그런 게. 그만큼,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오랫동안, 초경은 빨리 하면 빨리 노출되는 거고, 폐경도 늦어지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에 그게 위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리스크 팩터에. 이런 게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이게 BRCA 얘기가 뭔지 알죠? 브라카라는 거. 뭐죠? 저거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딱 있지? 안젤리나 졸리. 그래. 안젤리나 졸리. 왜 그래, 저거. 브라카라고 해가지고 저게 우리가 흔히, 유방암이나 이제 난소암과 관련된 그런 이제 유전자라고 알려졌잖아. 저게 이제, 원래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제 확률이 올라간다 해서 아예 떼버렸지, 그 사람. 수술을 해버렸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저런 유전자와 관련된 게 이게 10% 이하야, 10% 이하. 유방암 관련된 게. 우리가 유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 유전 저렇게 이제 실제로 이 브라카 유전자가 문제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무조건 갖고 있다고 안 발생하냐?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제 유전자와 관련된 건 실제로 10% 이하. 나머지가 뭐냐?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리셉터가 뭐죠? 리셉터? 수용체. 그래, 수용체.
에스트로겐도 물질이 있으니까 어떤 물질 자극하려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수용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세포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 이제 에스트로겐 리셉터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ER이 이게 지금 에스트로겐 리셉터 약자인데, 종류는 알파와 베타 두 가지가 있대요. 오리지널 에스트로겐 리셉터와 뭐 세컨더리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뭐 이건 알아도 되고 사실 몰라도 되고 뭐 그런 내용이지만, 근데 이걸 굳이 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라디올, 이제 알겠죠? 이제 에스트라디올. E2야, E2, 그치? 이게 이제 딱 와서 여기 보면 에스트로겐 리셉터에 딱 보면은 이제 거기 핵에 있는 거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뉴클리어 액션 해가지고 결국에는 핵에 뭐 문제 일으키니까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겠지. 응?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그래서 이제 암과 관련된 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데, 자, 옆에 있는 거 볼게. 얘는 아까 그럼 에스트로겐이었고, 얘는 보면은 그로스 팩터라고 돼 있어. 그로스 팩터. 그로스 팩터는 우리가 성장과 관련된 팩터, 요소, 성장 요인, 성장 호르몬이나 이제 그런 종류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똑같이 얘는 에스트로겐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 그로스 팩터도 마찬가지로 과정은 약간 중간에 보니까 조금 달라요. 뭐 카이네이즈, 프로틴 카이네이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좀 뭐 프로틴 뭐 포스파타이즈 이런 거 모른다 할지라도 어쨌든 얘랑 분명히 단계는 다르죠. 그런데 결국 여기서 어때요? 결국엔 똑같죠? 액티베이션 오브 에스트로겐 리셉터. 결국 얘도 에스트로겐 리셉터를 지금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이제 자극시키는 거야. 이걸 얘 왜 얘기를 했냐? 이것 때문에 그래. 크로스토크이라서 에스트로겐 말고, 에스트로겐 말고, 여러분들 그거 들어봤어요? 이거? 제노 에스트로겐이라고 들어봤어요? 제노 에스트로겐. 제노 에스트로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제 환경 호르몬 같은 거 들어봤죠? 환경 호르몬. 원래 우리가 환경 호르몬은 일본에서 만든 용어고, 실제적으로 이거는 우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분비 교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 오염, 여러 가지 그런 거. 이제 환경 오염과 관련된 거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이제 그런 내분비 저런 호르몬을 이제 교란하는 물질을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화장품, 그쵸? 그래서 화장품 아무거나 쓰라고 안 하잖아. 그래서 조심해서 쓰라고 하고. 그래서 이걸 봐고, 그래서 저희 제노 에스트로겐은 뭐냐면 어쨌든 에스트로겐 유사물질이 저게 만들어진. 그래서 제노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다 통틀어서 이제 종류에는 뭐 비스페놀이나 뭐 PCB나 DDT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 들어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경 오염 물질이 저런 게 환경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것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저게 그럼 그 역할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트로겐은 아니지만 에스트로겐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서 그 같은 물질이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다 들어왔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인슐린. 그래서 항상 그래서 항암작용, 우리가 그때 식이요법하고 그때 뭐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 이런 거 할 때 딱 두 가지는 호르몬 중에서 알고 있으라고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인슐린하고 IGF-1. 이것도 그로스 팩터야, 이것도. 여기 보면 GF가 그로스 팩터의 약자라고.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인슐린과 비슷한, 그런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좀 알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들어와서 똑같이 암을 키워. 저 에스트로겐처럼. 인슐린도 그렇고, IGF-1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IGF-1과 인슐린, 그리고 브레스트 캔서에 보면은 쭉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유방암도 스티뮬레이트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극시켜주고,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이팝토시스 하는 것도 방해하고, 또 에스트로겐은 또 시너지 역할을 해가지고, 아예 이제 유방암을 이제 키운다는 얘기지. 응? 잘 봐놔요, 이거 IGF-1. 이거. 그래서 이거와 환경 호르몬과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 해야 돼. 그래서 젊으신 우리 나는 그래서 에스트로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그냥 근데 생각해봐.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애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냥 뭐 발생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과연 에스트로겐 자체가 문제일까라고 한번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올 건데, 근데 실제로 이제 유방암을 진단 받은 사람들은 저거 철저하게 해야 돼. 지금 말한 이제 제노에스트로겐 화장품 아무거나 쓰면 안 돼.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소인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저게 이제 문제가 돼서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이런 사실이니까 40대 자꾸 이제 젊은 사람들 자꾸 일어나는 게 자꾸 저런 것들이 영향이 크다고. 그리고 요거 지금 보면 요거는 이제 내가 여기서 좀 간단하게만 좀 줄였어요. 페이즈 1 인터벤션, 여기 페이즈 2 인터벤션인데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해독 과정을 이해해야 돼. 해독 과정.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하려면 그것만 해도 시간 걸리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우리가 해독 어디서 하죠? 네? 그래, 간에서 해. 간에서 해독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에스트로겐도 들어오면 에스트로겐도 몸에서 해독해서 밖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그 중간에 대사물질이 생기고 그 대사물질이 상당히 독해요. 오히려 처음 에스트로겐보다 그 대사물질이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일단 페이즈 1, 페이즈 2는 뭐냐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약물이 들어오면 해독 단계는 1단계, 2단계를 거쳐. 1단계, 2단계를 거쳐. 그래서 페이즈 1, 페이즈 1이 이제 그런 거고 그 해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좀 이제 도움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대체 그냥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물질을 해독해서 밖으로 내보내려면 얘가 독성이 있죠. 간에서 들어와서 1단계에서는 일단 얘 구조를 좀 바꿔놔. 구조를 딱 바꿔놓은 다음에 얘가 된 다음에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 얘 갖다가 물에 넣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독성이 없고, 이제 그런 물질로 만들어서 우리가 바일이라고 하는 거. 바일이 뭐야? 담즙. 담즙을 해가지고 밖으로 빼내는 거야. 요게 우리가 큰 해독 과정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해독도 한번 해가지고 한번 시간 잡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요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걸 도움 주는 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은 그 중간에 대사물들을 좀 줄일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 권유하는 것들이 뒤에서 이제 나올 건데 쭉 몸에 좋은 것도 쭉 나와요. 이거 쉽게 말해서 유방암에 좋다는 얘기 이런 것들 하면 이런 거 먹어라 여기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온 거.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뒤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페이즈 2, 2단계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런 거 뭐 MSM이나 뭐 여기 보면은 비타민 B6 엽산이나 비타민 B12 이런 것들이 다 도움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독 과정에 다 도와준다는 얘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도와주고 이거 파이버 같은 거 이런 거 식이섬유죠. 이건 장 건강, 장도 그래서 장 건강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해독에도 저런 것도 다 중요하다고. 자 유방암 예방을 12가지 전략 중에서 1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에스트로겐 리셉터를 첫 번째 블락 막아라. 두 번째가 팻 지방을 바꿔라. 세 번째가 좋은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라. 인슐린을 낮추고 글루코즈니까 우리가 포도당이죠. 당. 포도당을 떨어뜨리고 다 연결되죠.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되고 그다음에 파이버, 식이섬유, 섬유 같은 거를 올려주고 아까 보기 장건강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여기 보면 케미컬 에스트로겐 나오네. 케미컬 에스트로겐. 아까 말한 내가 환경 호르몬과 관련된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어보이드 피해주고 바디 팻. 이게 쉽게 말해서 살 빼는 얘기예요. 지방을 좀 없애라. 네, 그런 얘기고. 술 먹지 말고 비타민 D 보충해주고 그리고 운동해라. 참 당연한 얘기들인데 구체적으로 1번에 그러면 우리가 요 타목시펜하고 알죠? 타목시펜도 얘가 에스트로겐을 걔가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어떻게 줄여주느냐? 그리고 또 타목시펜이나 여기 보면 소이 있어요. 이거 좀 말이 좀 많은 거. 여러분들 콩이 그래서 이제 잘못 먹는 사람은 콩이 유방암 걸린 사람들 자꾸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죠? 콩에 이스플라본 뭐 그것 때문에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콩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사실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이거 지금 나온 거.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소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권유하거든. 그리고 플렉스는 우리 아마씨 알죠? 아마씨. 들깨와 같은 거. 들깨와 같은 거야. 오메가3 풍부한 거. 아마씨 잘 알아둬야 돼. 유방암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씨 꼭 먹어야 돼. 아마씨에 대한 연구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에스트로겐 리셉터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에스트로겐 그 리셉터를, 그러니까 수용체를 막아준다. 네, 요걸 한번 보여줄게. 이게 지금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에스트로겐 리셉터는 두 가지 있다 그랬지? 어? 알파, 베타. 주로 이제 브레스트, 유방 같은 경우는 알파에 있어, 알파. 나머지는 여기 보면 브레인봄, 뭐 엔도메트리셀륨 해가지고 베타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요 알파를 막아주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에스트로겐이 여기 리셉터에 가서 딱 붙으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타목시펜 같은 경우에도 얘가 여기에 붙으려고 그래. 자, 그러면은 에스트로겐 같은 내가 여기 이게 리셉터야, 이게. 에스트로겐이 딱 붙으면 하기 전에 만약에 타목시펜이 가서 먼저 딱 붙어버렸어. 그럼 얘가 에스트로겐이 붙는 걸 방해하는 거야. 못 붙게. 먼저 가서. 그래서 에스트로겐 리셉터를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항에스트로겐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항호르몬 작용을 한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콩도 마찬가지예요. 콩도. 그렇게 높진 않지만 콩도 결국에는 거기에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이지만 그것도 저런 이제 방해 작용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고, 이게 제가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 이게 했어요. 콩과 두부가 유방암에 안 좋다. 이거 지금 어디 있는 저기 그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가 이렇게 인터뷰한 거 내가 그거 저기 캡처해 왔는데, 유방암과 관련된 그렇지 않다. 그렇죠? 어? 콩에 대한 부정적인 속성은 콩에 대한 식물성 에스트로겐 때문인데, 인체 여기 보세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인체 에스트로겐과 경쟁한다. 아까 내가 좀 전에 말한 그거예요. 경쟁을 해서 마치 항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한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아까 수용체를 먼저 차지. 내가 먼저 자리를 딱 가서 차지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에스트로겐한테 못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원리로 해서 하기 때문에 콩이 걔가 단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는 이유로 얘가 이제 유방암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그런 견해일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하는 그런 견해예요. 그 다음에 지방 바꾸랬죠? 지방은 주로 오메가6 말고 뭘 먹으면 돼? 오메가3가 풍부한 거 먹으면 돼요. 그래서 6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이나 지금 뭐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거 트랜스 지방. 오메가3 이런 거, 그 다음에 붉은 살코기 이런 거, 다 이런 거 다 안 좋죠.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 안 좋죠. 정제 탄수화물. 뭐예요? 우리 뭐 여러분들 빵 같은 거 좋아하는 거 사람들. 그냥 흰쌀 이런 거. 이런 거 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해서 이제 에스트로겐 좋은 걸 이제 만들어라 했을 때 여기 나온 게 콩, 아마씨, 운동. 요게 이제 EPA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오메가3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해주면 될 거고, 인슐린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마른 여성의 유방암 발병이 같은 경우가 암만 저지방 시기를 하더라도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섬유소 섭취가 적으면 체내의 인슐린이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을 그래서 낮추는 방법 중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었죠? 그 저탄수화물 하면서 근데 간헐적 단식도 그래서 인슐린 레벨을 낮춰준다고 그래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레벨을 낮춰야 되는데 인슐린 같은 경우 낮추기가 그렇게 뭐 간단하게 내가 인슐린 좀 낮출래 해서 낮춰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한 거지. 시기 먹는 거. 이게 마찬가지예요. 글루코즈 오버로드. 그러니까 당도 먹되 아까 말했듯이 정제된 거보다 정제되지 않은 뭐 현미나 뭐 이런 종류로 그렇게 이제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파이버. 식이섬유. 식이섬유 하면은 어쨌든 이 54% 이제 혈중 에스트로겐을 감소시킨대요. 왜 그러냐면 장에서 에스트로겐을 잡아서 재흡수가 되는 것을 막아준대.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한 섬유소를 많이 먹어야죠. 채소. 그쵸? 채소 같은 거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채소와 과일, 그쵸? 그래서 이제 산화 스트레스 낮추는 거, 뭐 항산화 이제 풍부한 그런 걸 먹어주고, 그 다음에 케미칼 에스트로겐을 피해라. 아까 말한 환경 호르몬과 연관된 거. 여기 보면 엔바이러먼트 케미칼 이런 것들을 다 쭉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자, 보면 식물보다 동물에 더 많이 존재한대요. 예를 들어서 혈액보다 팻의 700배 정도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돼지고기 우리가 이제 저런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걔네 온갖 정말로 걔를 잘 키우지 않는 이상 걔 잘 키우기 위해서
뭐 항생제도 들어가지고 뭐 온갖 성장 호르몬 같은 거 들어가고 뭔가 그런 것들이 다 독소가 어디로 가냐면 다 대사하다가 지방에 가서 나중에 가. 그래서 그 지방을 먹으면 이걸 그 독을 내가 다 먹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아마 삼겹살 먹기 힘들걸. 정말로 좋은 고기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방암에 걸려서 치료받는 사람, 고위험군이나 이런 분들은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응? 뭐 이런 거 관계없으면 그냥 삼겹살 먹고 그래. 뭐 물론 뭐 저기 다 먹는다고 해서 다 또 걸리진 않지. 응? 어쨌든 이 지방, 팻, 그런 저런 것들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지방에 가서 다 쌓여요. 그건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는 내 지방. 폐경기가 되면서 뭐래? 아까 복부 지방이 무슨 공장? 아까 그랬잖아요. 난소에서 하다가 결국에는 지방이 이제 폐경기가 되면 그 지방에서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공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 그래서 지방 관리, 그래서 저런 이유에서도 좀 하는 게 좋죠. 술, 비타민 D, 2000 IU 하루 최소 저거 이상. 운동 최소 주 4회 이상. 뭐 여기서 보면은 굿 에스트로겐 생성 높인다. 운동 강도는 젊을 때는 좀 강도가 심할수록 중년 이후에는 좀 약간 중간 강도의 운동, 뭐 이렇게까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12개 했고, 요거 이제 마지막 요거 이제 정리해 보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호르모널 인터액션이 브레스트 헬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방 건강. 잘 봐야 돼. 유방 건강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이런 얘기 하면 또 여기서 또 걸리는 게 있긴 한데, 자, 스트레스 당연히 안 좋겠지. 스트레스 여기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 당연히 안 좋겠지. 그런 거, 화학물질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이제 당연히 이것도 이제 무슨 방사선과 관련된 거 그런 거 잘 안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보면 제노에스트로겐. 여기 보면 아까 뭐 환경 호르몬 같은 거. 여러분들 그 한번 쓰고 있는 화장품 잘 봐요. 한번 잘 연구해 봐. 그래서 유방암 일단 내가 소인이 좀 있고 진단받았다? 이거 화장품 잘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건 그거네. 야간 작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떨어져? 멜라토닌 같은 게 떨어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고기랑 요 데어리라고 된 게 뭐예요? 데어리. D-A-I-R-Y. 데어리. 데어리. 다이어리가 아니네. 다이어리가 아니라. 다이어리는 일기고. 데어리. 요거는 운동의 부족, 뭐 비만, 이건 당연한 얘기들. 여기 유제품. 유제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로스 호르몬이나 이런 것도 올라간다. 그로스 호르몬 아까 뭐랬어? 아까 성장 호르몬 같은 거 올라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책 마지막 내가 이거 이제 소개하면서, 그래서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 이런 책이 있어요. 누가 썼냐면 여기 제인 플랜트라는 사람인데 영국을 대표하는 여성과학자, 보니까 지질학자, 세계적인 지질학자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과학자적인 그런 이제 탐구, 자기가 분석을 한 거야. 분석을 하면서 내가 왜 유방암에 걸렸을까 하면서 하나하나 다 체크해 나가면서 보니까 거의 뭐 탐정이 이렇게 이제 추적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거의 나중에 결론에는 아마 요걸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요걸 좀 해가지고 중요한 거 해가지고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하고 나서 여기다 책 여기다가 비치할 테니까 읽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